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보통 경매 진행이 좀 적습니다. 경매 진행이 좀 적은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3월 29일 오늘 전국에서 진행되는 경매로 진행되는 법원이 단 2개에 불과하네요. 인천법원 하나, 수원법원 하나, 둘 다 수도권에 있네요. 인천법원에 먼저 들어가서 오늘 매각된 거를 한번 볼게요. 어떤 물건들이 주인을 찾아갔을까? 자, 제일 비싼 송도의 1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아파트. 이게 16억 6천짜리가 14억 2,600에 낙찰이 됐네요. 5명이 입찰했고 이건 아파트고요. 전용 평수가 39평이니까 약 한 40평 후반 정도 되겠네요. 대형 아파트죠. 위치를 한번 볼게요. 송도 살기 좋죠. 아, 송도 여기 지금 2027년도에 워터프런트 호스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겠죠. 이게 다 정비가 되면은 굉장히 관광 어떤 수요도 일으킬 수 있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호재가 되겠죠. 다만 위치가 전철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게 문제고 약간 외진 곳에 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가 지금 202동이니까 202동은 이쪽 워터프론트 쪽이 아니라 서해 바다 쪽 뷰가 나오겠네요. 서해 바다 쪽 뷰가 40층에 4.25니까 바다 뷰가 제대로 나오겠네요. 거실에서 남서향으로 해서 바다 뷰가 24시간 나오고요. 그다음에 해 지는 거 일몰을 내 안방 거실에서 볼 수 있다. 나쁘지 않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아파트는 뭐 필스테이트 브랜드고요. 20년식이니까 새 아파트네요. 새 아파트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임차인 있어요. 손땡땡님 2022년도에 전입을 하셨네요. 확정일자가 더 빠르네. 더 빠르네. 자, 근저당 2020년 5월이니까 전입일자가 2022년으로 늦으니까 4억 5천만 원은 대항력이 없다. 요게 진짜라고 한다면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이분이 그러면은 억울한 그런 또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현명하게 풀어서 명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았다. 인천분이 낙찰 받으셨고 2등도 13억 8천이니까 1등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요게 시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 요거 시세가 얼마 정도 될까? 시세가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큰 평형대고요. 요게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밖에 없네요. 42층 고층이네요. 고층이 18억 5천에 나와 있다. 거래된 게 있을까 한번 볼게요. 거래된 게 있나? 최근에 거래된 게 없네요. 거래 사례가 없구나. 이건 시세를 파악을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없다. 근데 매물로만 봤을 때는 얘가 18억 이상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걸 시세로 보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호가일 뿐이니까. 집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일 뿐이니까 요게 이 물건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거는 뭐 이쪽 관련된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서 물어보시던 요 근처에 요 비슷한 평형대에 비슷한 연식에 거래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략 이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걸 찾는 게 핵심인데 어쨌든 낙찰가가 지금 14억이고 물건 하나 나와 있는 거 42층에 하나 나와 있는 게 18억 중반대니까 그거로 비춰봤을 때는 좀 저렴하게 낙찰받지 않았나. 최소 그래 2, 3억 정도는 싸게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실거주 하면서 바다뷰가 보이고 호수뷰가 보이는 이렇게 신축 대형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좀 생활을 하겠다. 그런 분들한테 더 적합하죠. 이걸 투자로서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기대할 수는 없겠죠. 일단 물건 자체는 좋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바다뷰 아파트고요. 2020년식 신축 아파트고 전용 39평에 40층 40층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는 좋았던 물건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낙찰이 됐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 하나 더 볼까요? 인천 주안에 나온 그 주안 더 월드 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여기 간성역이 있는데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는 지금 1층이네요. 131동이면은 오히려 역에서는 더 가깝습니다. 역에서는 더 가까워요. 131동 1층에 1호 끝라인이죠. 그러면은 131동 여기가 되겠네요. 요거 물건. 여기 물건 1층. 사진을 보니까 건물 멀쩡하죠? 1층으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엘리베이터 계단 오르지 않고도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1층 물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사니까요. 방 3개, 화장실 2개 나오고 연식은 조금 됐죠. 08년식이니까 조금 됐지만은 어쨌든 전철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굉장히 선호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여기 이제 3억 8,900으로 감정가가 잡혔는데 여기 한번 유찰되지 않고 한 번에 낙찰이 됐어요. 3억 9천 1만 원을 쓰셨네요. 권리상의 하자는 없어 보이고. 이게 얼마 정도 할까요? 얼마 정도 하길래 3억 9천에 1차에 단독으로 가져왔을까? 좀 궁금합니다. 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먼저 보고 매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 1층이 4억에 나와 있는 게 있네요. 4억. 1층이 4억에 나와 있다. 1층이 매물로 4억에 나와 있고 4억 3천에도 나와 있고. 자, 저층이 실거래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층이 실거래된 게 있을까? 3층이 작년 9월에 4억 3천에 거래됐네요. 3층 저층이죠. 뭐 애매한 2, 3층보다는 1층이 더 나을 수도 있다. 1층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애매하게 2, 3층 저층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저층 실거래가 1층 거래는 거의 없고요. 저층은 한 4억에서 4억 초반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3억 9천에 감정가에 들어가신 거예요. 조금 더 써가지고 확실하게 받겠다, 확실하게 단독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 받고 아마 여기 실거주를 하시려는 생각이 아니셨을까. 투자로 본다 그러면 사실 이 금액으로는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1층에 거주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최적 감정가에 바로 들어가서 확실하게 낙찰을 받자,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인천분이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 권리상의 하자가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부동산 매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산다, 그런 생각으로 낙찰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인천에 있는 물건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수원도 있죠. 수원에는 물건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자, 수원도 오늘 어떻게 낙찰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근린 주택도 낙찰이 되고, 그 다음에 기흥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도 낙찰이 됐는데 감정가보다 좀 저렴하게 됐네요. 자, 대형 아파트 10억짜리가 8억 1,900에 됐다. 자,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자, 가격 시점이 작년 7월 18일자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현재 가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자, 요건데, 자, 55평형입니다. 무려 55평형 매매로 나온 것들이 지금 10억 5천, 10억 8천, 10억이 넘어가는데, 그죠? 10억이 넘어가는데 이걸 8억대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싸지 않습니까? 최근에 거래된 게 뭐 9억 2천. 물론 여기도 이제 1층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에 9억 2천 3층이 거래됐고요. 9억 2천에 거래가 됐는데 2층이 얘가 8억이면 8억 1,900이면 그래도 1층인 걸 감안하더라도 1억 이상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저렴하게 낙찰받지 않았나. 1억 이상. 자, 애매한 2, 3층보다는 1층이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수인 분당선 구성역 바로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GTX가 또 뚫리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기흥이 요즘 핫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단지고 또 삼성 레미안 아파트다 보니까 1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나 들어왔고요. 대형 아파트임에도 경쟁이 좀 치열했다. 다만 낙찰가가 이 정도면은 저는 뭐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면 저층이지만 잘 받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가 많습니다. 수원 쪽에는요 아파트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원 쪽에 과거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부실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경매가 많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만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원 쪽 아파트는 인기가 많아요. 실수요자들도 많고 투자자들도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게 저렴하게는 낙찰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찰하시다 보면은 낙찰과 가까워지겠죠. 여기 화서 쪽 호재가 있죠. 신분당선과 여기 스타필드가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어마어마하죠. 여기랑 가까이 있네요. 또 학교들도 다 여기 근처에 있고요. 괜찮네요. 연식이 좀 97년식이라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입지가 괜찮다. 이것도 감정가 대비 96%, 예, 96% 11명이나 들어와서 낙찰이 되었네요. 이런 물건들은 사실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거의 어렵고요. 실수요자들이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차량 경매도 한번 볼까요? 벤츠가 차량 경매로 나왔는데 C200이죠. C200이고 상태가 딱 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예, 연식이 그렇게 오래돼 보지 않고 브라운 시트에 내부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C클래스 200이다. 색상도 이 정도면 쥐색이니까 무난하고 브라운 시트도 괜찮고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연식이 2017년식이고 주행거리가 5만 킬로 초반이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연식은 좀 됐지만은 이렇게 해서 2,650만 원짜리가 2,300만 원. 아무래도 벤츠다 보니까 좀 경쟁이 치열했죠. 아쉬운 거는 2등하고 가격 차이가 좀 꽤 나네요. 500만 원. 조금 저렴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물건을 다 확인하시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들어갔을 거예요. 사고도 조금 있네요. 사고도 1,200만 원 정도 있는데 조금 세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차량 경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얼마 없었죠? 오늘 진행된 게 3월 29일자 인천법원하고 수원법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인천 주안에 있는 주안더 월드스테이트 아파트, 요게 공매로 나온 거예요. 공매로. 공매는 이런 식으로 물건 번호가 정해집니다. 공매로 나왔는데 요게 지금 감정가를 보시면 3억 4천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엄청 많이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였냐면 8,500만 원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무려 감정가 대비 25%까지 떨어졌다. 3억 4천짜리가 8,5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가격이면 산다면 너무나 좋겠죠. 3억 4천짜리를 8,500에 산다는 거니까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공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매. 이번 주에 진행했던 공매 설명 드릴 거예요. 목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리세요? 다 들리셨구나. 자, 대항력 있을 것 같아요, 미니님. 역시 눈치가 빠르죠.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떨어졌을까요? 3억 4천짜리가 8,5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싸죠? 너무 싸죠? 이상하게 싸죠? 이렇게 많이 싼 거는 무조건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 뭔가 하여튼 숨어있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덥석 물면 안 돼. 덥석 물면 안 돼. 꼼꼼하게 봐야겠죠. 가장 먼저 뭘 보냐? 캠코에서 제공해주는 재산 명세, 공매 재산 명세서를 보는 거예요. 이게 경매에서 뭐랑 똑같냐? 매각 물건 명세서랑 똑같다는 거죠. 공식적인 문서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캠코한테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입세대주 조땡땡님이 등록돼 있다. 전입자가 조땡땡이다. 본건에 방문해가지고 거주자 강땡땡을 대면했더니 여기 이곳에는 자신 말고는 거주자가 없으며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자는 조땡땡인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강땡땡이 있더라. 이 사람이 나는 여기 살고 있는데 나 말고는 없고 나는 월세 100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거주자 조땡땡에게 연락이 와서, 연락이 온 거죠? 전화가 왔나 봐요. 연락이 와서 면담을 했는데, 야, 조땡땡은 여기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임차해서 사용 중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뭘로? 말로. 그럼 강땡땡과 조땡땡은 무슨 사이일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는데, 자, 강땡땡은 월세 100만 원에 살고 있고 조땡땡은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 무슨 관계지?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조땡땡 전입신고 일자가 2019년 11월 8일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전입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전입신고 일자가 중요하겠죠. 전입신고 일자 이 날짜 2019년 11월 8일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왜 중요할까요? 자, 경매 나온 그 주택 주거용 부동산에 자,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이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위험한 경우는 뭐냐? 바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 경우에 위험하다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그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 소유자가 바뀌어도, 쉽게 말하면은 낙찰자가 새로 나와도 원래에 있던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대항력이 있으면. 그러면 그 대항력이라는 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냥 뭐 이사만 했다고 발생하는 게 아니겠죠? 자, 정확한 임대인과의 계약서가 일단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이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까지 됐을 때 대항력이 생기는 건데, 그 날짜가 언제다? 2019년 11월 8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가 중요한 게, 만약에 이 집에 뭐 대출이 만약에 있었어요, 은행에서. 근데 그 대출이 내가 전입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내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못 받아도 쫓겨나야 돼. 그런데 내가 들어갈 당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내가 들어가고 나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근저당 대출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법원 경매 절차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낙찰자한테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낙찰자는 이 사람이 만약 대항력이 있다면 이걸 다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자, 그럼 날짜를 비교해야 되겠죠. 날짜 비교. 날짜 비교는 뭘로 하냐? 전입신고 일자와 여기 아래 보시면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 있죠. 여기 압류 설정 등기 일자가 있어요. 법정기일이 아니라 요 등기 일자. 이 중에 제일 빠른 날짜를 찾는 거예요. 자, 제일 빠른 날짜가 2021년도 7월. 2021년도 6월. 이게 제일 빠르네요. 나이스 정보통신 주식회사 근저당권 3억 3,700만 원 제일 빨라요. 그렇죠? 그럼 이걸 뭐라 그런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그럼 얘보다 늦게 설정된 애들 있죠. 이런 애들 2023년도, 2021년도 뭐 12월, 7월, 이런 8월 이런 애들은 다 어떻게 돼요? 말소된다. 소멸된다. 중요한 거는 요 가장 빠른 날짜, 등기 빠른 날짜하고 이 전입신고 날짜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빠른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빨라요? 요 조땡땡님의 전입신고 일자가 더 빠르죠. 훨씬 빠르죠. 더 빠르죠.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전입한 사람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경매에서는 배당,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합니다. 자,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건 나는 이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갈 거예요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사 표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 없잖아요. 신고된 게. 그냥 나 여기 2억 7천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뭐로 말했어요? 구두로 말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돈을 받고 나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안 했죠. 그럼 누가 물어줘야 돼? 낙찰자가 물어준다.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임차 권리에 대해서 임차인이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막강한 권력이에요. 소유자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게. 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물건에 입찰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요 2억 7천을 내가 물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건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싼 거예요. 그러면 3억 4천짜리가 8,500까지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이 이 물건에는 숨겨져 있다. 내가 낙찰받더라도 그 금액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던 간에 그 낙찰받은 금액에 더하기 2억 7천이 더해지는 거죠. 자, 이 물건은 누가 낙찰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번 낙찰이 됐어요. 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1등이 9천만 원 썼고요.
2등이 8,551만 4,480원 썼어요. 자, 1등이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더하기 얼마? 2억 7천만 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총 얼마? 3억 6천만 원. 실제로 이걸 사는 데 드는 돈이 3억 6천만 원인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제? 이거 9천만 원이 아니라고요 이거. 요게 아니다. 여기 플러스 2억 7천만 원이 들어가 있다. 더하기 3억 6천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물건의 가치가 3억 6천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물건의 가치가 3억 6천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자, 59제곱이에요. 25평형.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한번 볼게요. 3억 6천보다 높은지 안 높은지. 59제곱 요거거든요. 89 27평형. 자, 매물 볼게요. 자, 제일 싼 게 저층이 3억 3천이고요. 그 다음에 2층이 3억 4천, 5층이 3억 4천, 고층이 가니까 3억 5천까지 올라가네요. 자, 19층도 3억 5천. 자, 저층은 3억 2, 3천, 중간층은 3억 한 5, 6천 정도 되겠네요. 그죠? 나와 있는 게. 그럼 최근에 실거래된 건 얼마가 있을까? 작년 5월이니까 너무 오래됐고. 자, 2월 달에, 지난달에 거래된 게 4층이 3억 2,500, 8층이 3억 4천, 13층이 3억 3천. 보니까 한 3억 2, 3천 정도 되는 것 같죠? 3억 2, 3천 정도 되는 것 같다. 그죠? 실거래가. 얘 얼마라고요? 얼마에 샀다고? 얘 19층이니까 얘도 뭐 층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얘가 뭐 로얄동인가? 로얄동인가 볼까요? 로얄동이니까 뭐 조금 더 줄 수 있는 건가? 132동이죠. 132동이니까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4호 라인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니까 이렇게 남서향이 되고 뭐 특별히 뭐 특이점은 없죠. 특이점은 없다. 특별히 좋은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냥 그렇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한 3억 3천에서 많이 줘야 3억 5천인데 얘 얼마 샀다고요? 3억 6천에 낙찰 받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집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뭔가 어떤 그 조상의 뭔가 계시? 하늘의 계시가 있었던 건가? 굳이 이거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추측이에요, 추측. 분명 비싸게 산 건 맞죠? 비싸게 산 건 맞아. 근데 제 추측컨대 이거를 한번 그분이 입찰자가 이 부분에 조금 의심을 품은 게 아닐까? 자, 전입자는 조땡땡이고, 네? 전입자는 조땡땡인데 여기 갔을 때 강땡땡을 만난 거예요. 여기 그 집행관이. 근데 그 강땡땡이 집행관한테 뭐라 했냐? 여기 거주지 내 다른 세대는 없다. 다른 세대가 없다. 나는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해서 사용 중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요 말만 들어봤을 때는 강땡땡이 여기 거주하고 있는 거고 조땡땡은 거주하지 않는 걸로 들려요. 이해되세요? 월세를 100만 원씩 내고 있다며. 누구한테 내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조땡땡은 이사를 나갔고 물론 전입은 존재하는데 조땡땡은 없고 강땡땡이 와서 여기를 100만 원씩 내고 살고 있다. 전입세대 열람을 봐도 여긴 조땡땡님만 계시는 거죠. 강땡땡은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게 아닐까? 자, 대항력의 요건이 점유인데 그 집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주를 상실했네? 그러니까 대항력이 깨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2억 7천만 원을 물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낙찰자가. 그쵸? 대항력이 있는 사람만 물어주는 거잖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을 갖고 접근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거야, 제 추측. 그리고 나서 현장을 가봤겠죠, 당연히. 현장을 갔더니 이 조땡땡에 대한 단서가 전혀 안 나와. 또는 이 강땡땡을 만났는데 똑같은 말을 해. 여기 저밖에 안 사는데요? 저 월세 집주인한테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라는 얘기를 해. 그럼 거기서 더 확신이 드는 거죠. 얘 안 사네? 안 사네? 그럼 대항력 깨졌네? 안 물어도 되네? 그럼 나는 얼마에 사는 거야? 3억짜리를 나는 9천에 사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위험해요. 근데 위험해. 요것만 보고 판단하기 위험하다고요. 왜 위험해? 일단은 전입일자가 확실하게 이렇게 박혀 있고요. 박혀 있고 그 점유라는 건 사실은 여기를 거주하고 있다는 건 사실 나중에 얼마든지 나 여기 살고 있었는데 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입을 아예 뺐으면 이거는 너무나 빼박이지. 전입이 빠졌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점유는 사실 이 사람하고 뭔가 뭐 모종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여기 원래 살고 있었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짐이 거기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 그 집 한 칸에 살고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 돈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진짜 이 돈을 줬다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거는 그쪽에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수다라는 거지.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정보를 더 캐야겠죠. 그리고 이 점유라는 거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만 유지가 되면 돼요. 법적으로.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만 언제까지? 요 날짜 있죠. 2023년도 8월 21일 요 날짜까지만 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 시점에 살고 있었는지 안 살고 있었는지 모르잖아. 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안 사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요거는 요런 물건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물건은 2억 7천을 내가 떠안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작은 단서, 이건 작은 가능성에 배팅을 하면 안 돼. 너무 위험하잖아. 만약에 진짜면 어떡할 거야, 이거. 나중에 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어떻게 그걸 증명할 거야? 그쵸? 어렵겠죠. 소송을 간다고 한다면. 증명을 내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그게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억 7천을 내가 물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으로 이걸 9천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좀 더 유찰이 돼가지고 2억 7천을 안고라도 만약에 한 3천만 원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2억 7천 안고 3억에 사는 거니까 그러면 좀 나쁘지 않아. 그러면 뭐 한 10% 싸게 사는 거니까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9천만 원에 낙찰받았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금 위험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근데 몰라요. 또 이 낙찰자가 어떤 강력한 증거물을 확보했을지도 몰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강력한 증거물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2억 넘게 버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저는 좀 위험해 보인다, 왠지. 예. 확실한 거 아니면 하면 안 돼요. 확실한 거 아니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 이게. 모르겠어. 근데 두 명이 들어왔잖아요. 이 두 명, 2등은 어떻게 보면 조상이 도와준 걸 수도 있어요. 2등은 조상이 도와줄 수도 있다. 왜? 1등이 아니었으면 내가 2등, 1등이 돼버리니까. 그쵸? 만약에 뭐 이거를 이제 낙찰 받고 진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인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잔금 치면 안 되고 그냥 8,500만 원, 850만 원, 돈 1,000만 원 그냥 포기해야죠 뭐. 잔금 치면 더 손해가 크니까. 낙찰 받고 이제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진성 임차인이었어. 그러면은 입찰 보증금 850만 원 포기. 그게 더 낫죠. 잔금 치는 것보다. 자, 요거 이제 용인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요건 지분 아파트예요. 지분. 용인에 대형 아파트가 나왔는데 요게 한 150평방 됩니다. 그럼 150평방이면은 몇 평이에요, 도대체? 전용 한 60평 되는 거예요. 거의 60평 정도. 이때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요 대형 아파트가 많죠, 이쪽에는. 60평짜리 되는 아파트가 절반만 나왔네. 2분의 1만. 절반만. 그래서 감정가가 3억 2,350만 원이고요. 이렇게 2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이게 4번 유찰돼 가지고 한 번에 10%씩 4번 해 가지고 60%. 1억 9,410만 원. 낙찰이 됐어요, 이번에. 얼마에? 2억 1,559만 원에. 그런데 여기에 무려 11명이 들어갔어요. 11명. 2억 1,559만 원. 2등하고 한 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 네. 받았는데 과연 잘 받은 건가? 자. 권리상으로는 특별히 하자는 없습니다. 왜? 전입일자가 다 느려. 전입일자가. 배씨, 배땡땡, 나땡땡. 배땡땡, 나땡땡이 있는데 자, 배땡땡이죠. 소유자도 아마 가족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여기 소유권자들이 해당 물건지 주소지로 돼 있잖아. 예, 그래서 그분들은 임차인이 아니라 가족일 가능성이 크고 설사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일자가 느리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권리상의 하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물건은 뭐가 중요하냐? 시세 파악이 중요하겠죠. 시세가 얼마냐? 이 물건의 가치 파악이 중요하겠죠. 자, 150평방 대형 아파트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6억대, 6억 초반, 6억 중반, 뭐 7억에도 나오고요. 자, 금매는 6억 정도, 저층 6억, 고층 7억. 최근에 거래된 거는 1월 달에 5억 7천, 5억 8천, 5억 4천, 5억 6천. 5억 한 중후반대. 호가가 좀 높아졌네요.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호가가 높아졌다. 실거래가 5억 중후반, 호가가 6억. 얘는 얼마? 13층이고 하다 보니까 한 6억 잡자고요, 일단. 호가 기준으로. 6억 잡았을 때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한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일단은 3억 정도. 5억 5천이면 얼마? 한 2억 7, 8천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걸 제값에 판다고 하면. 근데 낙찰은 얼마예요? 2억 1,500에 낙찰이 됐다. 쌉니까 안 쌉니까? 2억 후반에서 한 3억 정도의 가치가 가는 건데 2분의 1이긴 하지만은 이게 2억 1,000에
낙찰이 됐다. 싸죠? 이 정도만 해도 싸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많이 입찰했겠죠. 11명. 11명이 입찰했어요. 사실 이럴 거면 요 4차에 전 유찰가 요거 2억 2,645만 원에 그냥 최저가 쓰는 게 나아요. 어차피. 그래서 1,000만 원 차이잖아. 그러면 깔끔하게 단독으로 낙찰 받았겠죠. 근데 한 번 더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11명이 입찰해가지고 낙찰이 된 거다. 그럴 거면 요때 그냥 최저가에 편안하게 느긋하게 우아하게 낙찰 받아도 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반밖에 안 되는 이 대형 아파트를 어떻게 써먹을까 이거를.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지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다 그 공식이 있다고. 다 공식이 있다. 어쨌든 이 정도 금액이면 싸게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대방, 즉 공유자하고 협상을 하든 소송을 하든 아니면 같이 내다 팔든 충분히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같이 6억에 팔자. 내 거 3억에 사줄래? 싫어? 그러면은 우리 경매로 같이 파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2억 1,500이면은 괜찮은 가격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예요? 한 가지 걸리는 게 뭐야? 이 낙찰 금액에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온 데도 있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나와도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이자도 높아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이 돈이 현금으로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왜? 정상적인 아파트가 아니잖아 얘는. 2분의 1만 나온 거잖아요. 그쵸? 2분의 1만. 정상적인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그쵸? 자,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공매다 보니까 조금 낙찰가가 낮은 편입니다. 공매다 보니까 경매였으면 좀 더 높았을 거예요 아마. 경매였으면은 낙찰가가 좀 높고요. 공매가 낙찰가가 좀 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괜찮겠더라고요. 이것도 실거주로. 여기가 화성 반월동에 있는 건데 역세권은 아니에요. 병점역 있고 이쪽에 동탄역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동탄과 가까운 그런 또 화성이다 보니까 여기 뭐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뭐 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동탄역으로 가면 너무 비싸지니까 우리 조금 외곽이긴 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요. 차 타고 이동하면 되니까. 왜냐면 가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84제곱인데 6억 2천짜리가 5억 6천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얘가 시세가 1층인데도 불구하고 1층인데 어쨌든 한 6억 초중반은 간단 말이에요. 1층임에도. 그러니까 애매한 2, 3층보다 1층이 오래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1층임에도 6억 뭐 잘하면 6억 한 5천? 6억 한 3천? 그러니까 6억은 넘어가요 얘가. 그래서 한번 이쪽에 거주하시거나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왜냐면 신축에다가 이편한 브랜드에다가 깨끗하거든요 집이. 구조 잘 나와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이쪽이 뒤쪽이라서 1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출이 많이 안 돼요. 이쪽이거든요. 백오동, 천사호. 그러니까 많이 지나다니는 그쪽은 아니야 또. 그러니까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1층이어도. 그래서 이거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3명이 들어왔고요. 5억 7천에 받아갔어요. 그러면 한 10% 싸게 받아간 거지. 10% 싸게. 시세보다 10% 싸게. 이거 단타 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실거주 하시거나 해서 조금 시세가 좀 회복이 되면 그때 이사 가시던가. 이런 거 동탄역 앞에로 가면 엄청 비싸져요. 갑자기 비싸져요. 이거 되게 싼 거야 이 정도면 이쪽 동네에서는. 이런 것도 괜찮다. 한 10% 싸게 들어가서 내가 실거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괜찮으니까.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깨끗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이제 요거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남양주에 있는 그 덕소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공매가 경매보다는 경쟁률이 낮죠. 공매가 경매보다는 경쟁률이 낮다. 여기 덕소가 어떠세요? 덕소가 저는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왜냐면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왜냐면 서울 접근성이 좋거든요. 여기가 서울 접근성이 좋다. 이 올림픽대로 바로 탈 수 있고요. 타서 가면 바로 잠실이고 강남권까지 도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까워요 되게. 근데 여기가 남양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강을 넘어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저평가돼 있어. 이 미사보다도 훨씬 싸요. 이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저는 좀 좋게 보는 곳인데 여기 아파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84제곱인데 6억 9,500. 근데 5번이나 유찰이 됐어. 근데 이번에도 낙찰이 안 됐었거든요. 유찰이 된 거야. 이렇게 절반 가격까지 갔는데 입찰자가 없었다? 그건 뭘 의미한다고요? 뭔가 함정이 숨어 있구나. 그걸 찾아야겠죠. 싸다고 덥석 물면 안 되겠죠. 뭔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유찰에 이유 없는 유찰은 없다. 이유 없는 유찰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자, 아이파크 멀쩡하고요. 덕소역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덕수역까지 걸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마을버스 타고 가면 되고. 자, 초중 고등학교는 근처에 없나? 여기 와보 있네요. 초중 학교가 다 여기 있고요. 또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다 보니까 거주하기 괜찮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절반까지 떨어졌을까? 우리 그걸 찾아야겠죠. 그 전에 얘가 얼마 정도 할까? 84니까요. 딱 좋잖아요. 30평대 아파트. 84가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5억 중반, 5억 후반, 6억. 중간층 6억. 고층 뭐 한 6억 5천까지 나와 있네요. 6억 이상. 최하 6억 이상. 실거래된 것도 6억 2천, 6억 1천, 6억 1천, 6억 초반, 6억 초반. 그런데 얘가 3억 4천까지 떨어졌다. 뭔가 이상하다. 그럼 내가 재산 명세서를 봐야 되겠죠. 재산 명세서를 보니 전입세대주 이땡땡이 등록이 돼 있다. 본건은 임차인이 사용 중인 것으로 탐문 조사되었으나 정확한 점유관계 및 임차 내역 관리비 미납 여부 등은 공매 입찰 전에 반드시 재확인을 요함. 면피용이죠. 면피용이다. 네가 직접 확인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이땡땡이 있고요. 전입신고일자가 명백하게 2018년 4월 9일자로 돼 있죠. 이 날짜 중요하다 그랬죠. 날짜하고 압류 설정 등기일자를 찾아보는 거죠. 제일 빠른 날짜가 언제예요? 2019년 7월 달. 여기 근저당권이 있는데 문제는 이땡땡의 전입신고일자가 더 빠르다. 대항력이 있다. 그렇죠? 위험하죠. 근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금액. 무슨 금액? 임대차 보증금액, 임대 보증금액이 안 나와 있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걸 물어줄 텐데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미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분 요구도 안 했고 이 금액을 알아야만 그 금액을 차감해서 입찰을 할 텐데 말이죠. 그죠? 자, 만약에 이 물건이 6억이라고 하고요. 시세가 이 사람의 보증금을 3억이라고 내가 알았어. 그러면 3억 이하로 입찰해야 되겠죠. 입찰가를 3억 이하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마진을 한 2천만 원 잡아. 그럼 최소한 2억 8천 이하로 써야 되겠죠.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 보증금이 미상이니까 이 금액을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유의사항이 있잖아요. 본건은 점유자의 주민등록 등재 사실에 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사오니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랍니다. 나는 모르겠으니까 니들이 확인해서 들어와. 들어올 거면 들어와. 책임은 못 진다. 그거예요. 요거를 확인한 사람만 갈 수 있겠죠? 또는 확인을 했는데 아직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한다. 남들이 건들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가 아니다. 허위다. 가족관계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한 게 아니다. 이러면 대박 나는 거죠. 이러면 대박 나는 거지. 그걸 나만 알고 있어. 그럼 대박 나는 거야. 내가 쓴 금액이 낙찰가예요. 그럼 대박 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4시가 넘어갔습니다. 4시가 넘어간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말씀하시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좀 쉽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실 거라 믿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네. 17분이나 들어오셨네요. 이 공매가 매력이 있어요. 일반 경매보다도. 어쨌든 공매는 경매보다 물건 수는 적지만은 조금 생소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입찰 경쟁이 좀 덜해요. 경매보다는. 물론 예전에 비하면은 공매도 많이 이제 좀 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매보다는 경쟁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되는 금액이 경매보다 낮다. 그것이 곧 이제 수익으로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법원에 가지 않아도 돼. 법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우리 온라인 쇼핑하잖아요. 쿠팡, 네이버, 알리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듯이 그냥 입찰을 하면 돼요. 언제 어디서든. 그게 엄청난 또 장점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매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공매 낙찰 건수가 이제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경매가 많았는데 지금은 공매 낙찰 건수가 앞질렀다. 그만큼 낙찰받기가 더 쉽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이런 거 어렵지 않으니까 공부 좀 하셔서 이렇게 내 집 마련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일반 매매보다는 좀 저렴하게 사서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벌어야죠, 그죠? 그리고 꼭 이런 물건 아니어도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다양한 물건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지분 물건 비롯해서 제가 다음 주에 강의를 할 건데 이제 상가 강의 무려 1,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액 상가 투자의 비밀 이런 강의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적게 들어간 돈이 600만 원이거든요. 산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소액으로도 상가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강의도 한번 들어보셔라. 네. 상가도 한번 투자해 보셔라. 지금이 저는 상가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랑 계속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제가 투자하는 물건 좀 추천도 받고 싶고 또 낙찰 받으면 또 저한테 질문도 하고 같이 이렇게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 10기를 또 모집을 해요. 4월 10일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1인당 한 건 낙찰 목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곁에서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수익 내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있으시면은 기초반 실전반 해가지고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올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좀 수익을 만들어야죠. 돈을 좀 벌자.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물건도 한 5개 정도가 진행 중이고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내 상가에서 꼭 사업하지 않아도 돼요. 월세 줘도 됩니다. 사업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가 사가지고 그냥 월세 주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뭔가 하고 싶다. 그때 하시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사업하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만큼.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 한은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월세 받다가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한번 또 이렇게 라방 한번 추진해 볼 테니까 그때도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제 블로그나 카페 여기 아래 사이트에 다 남겨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랑 계속 소통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내일도 주말인데요.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달려보시는 걸로 해서 저도 항상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금요일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빠빠이.